네, 수출 실적 부진,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1년째 적자. 우리 경제 상황과 구조 개혁 논의까지 경제 전문가십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무역 수지 적자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1, 2월 합해서 한 180억 불 적자인 것 같은데요. 이런 페이스로 가면은 1년에 한 900억 불, 1000억 불까지 될 수도. 큰일 났는데. 예. 아니, 근데 뭐 아직은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그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페이스대로 간다면이라는 가정이 그렇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합니까? 아직 1, 2월 정도니까 지금 저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게 뭐 첫 2달 갖고 얘기하기는 좀 너무 어렵고. 빠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큰 게 문제인 거죠. 현재까지의 숫자 가지고 저는 뭐 걱정을 아주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코로나 뒤끝에 우리가 지난 4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지금 그 상황인데 이제 중국이 좀 문을 열고 어떻게 좋아지는가. 좋아질 때 우리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좋아지는가. 아니면은 중국이 좋아져도 우리도 별로 수혜를 못 보는가. 이런 불확실성이 있고. 그렇죠. 미국 금리 불확실성이 있고 미국의 인플레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인플레 불확실성 때문에 킹달러가 다시 작년에 있었던 그 가장 안 좋았던 상황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위험이 지금 조금 있죠. 그렇죠. 뭐 그것도 뭐 좀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우리가 뭐 큰일 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이번에 왜 하는 총재가 그랬잖아요. 안개 낀 한국 경제. 그러니까 이 안개가 좀 지나봐야 알겠다. 근데 현재로서는 크게 봤을 때는 회복의 사이클로 가고 있다가 지금 우리의 저 전망이에요. 근데 저 크게 보면 그 회복 사이클의 끝 지점일 것 같긴 한데 중국하고 미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주의시해야 되는 근데 거죠.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큰 사이클로 보면 경기 회복의 가능성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보통 때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갈등 때문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계속 보호무역주의 비슷하게 나오면 우리가 제일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이게 지금 한 지난 뭐 3, 40년 동안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 그게 중첩적으로 일어나면 조금. 아니 그 말씀이 너무 맞죠. 우리가 89년에 베를린 그 장벽이 무너지고 90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을 정말 거침없는 세계화 속에서 수출 주도 경제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우린 다 누렸죠. 그렇죠. 그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요.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리를 찾아 나갈 것이냐. 그건 이제 수출 그 측면에서 그런 거고. 그렇죠. 그 안에서 자리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첩하게 우리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되는 때이고. 근데 게다가 우리는 인구 배당이고 뭐고 오래전에 다 지나서 이제는 고령화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악재가 사실 구조적으로는 지금 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올해 1, 2월 숫자 갖고 1위 1비한 건 아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거는 경기적인 측면의 얘기고 그렇죠. 구조적으로는 우리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죠. 그 구조적인 측면을 치고 나가려면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인생이 좀 희망이 좀 있으려면 우리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게 사실 구조개혁 얘기죠. 외부 변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다. 뭐 변하는 상황에서 또 자리를 찾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그걸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 거침없는 세계화가 이제는 종료되고 있는 거고 이 블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때까지 가장 싸고 가장 좋은 것을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 수혜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확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도록 우리 체질이 굉장히 민첩하고 고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핀란드나 이스라엘 뭐 그런 식의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구조개혁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핀란드나 이스라엘은 그 민첩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나라로 우리가 보고 있고 핀란드도 역시 민첩하지만 거긴 국가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기반으로 아랫단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줬죠. 그 아랫단이 튼튼하니까 사람들이 위험을 대부분 느끼지 않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토양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세금 부담률,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우리 지금 뭐 20 후반인데 그거 갖고도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토양의 차이를 놓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찾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일단
그 국가주도 개발 과정에서 국가가 쥐고 있는 게 지금 너무 많다.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주려면 노동시장이나 연금 이런 것들 빨리빨리 개혁해야 되고 교육도 예전에 우리가 막 주입식으로 시험 보고 외고 이런 교육에서 완전히 벗어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대 개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3대 개혁이 지금 연금,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플러스 이제 공공부문 공무원들도 확 바뀌어야 된다. 공무원들도 확 잡고 맨날 고압적으로 일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진짜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바꿔야 되는 거는 사실은 공무원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공무원 공기업들. 그렇죠. 근데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화이트 칼라는 이 직무에 관해서 성과를 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가 더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생산직은 그런 면에서는 좀 용이하죠. 확실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거면 공공부문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근데 앞으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개혁 방안과 비슷한데요. 노동연금 교육.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될까요? 노동 같은 부분은? 그러니까 그 노동개혁 같은 경우는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열심히 했었죠. 근데 지금 하고 이게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능력과 노력과 성과의 보수가 연동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면 너무 당연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죠. 우리는 그 개발 독재 속에서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할 때는 우리 다 같이 성장하니까 우리 회사에 남아 있기만 해줘. 그러면 너 지금은 조금 받지만 계속 우리 회사에서 오래 있으면 계속 따박따박 올라갈 거야. 이게 헌신을 강요했죠. 그렇죠. 그게 그때는 맞았어요. 그때는 또 먹혔고 다 같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 인생 돌리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엔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평생에 걸쳐서 그게 연공제잖아요. 일본에서 가져온 우리 연공제인데 그게 이제는 시대하고 너무 안 맞는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는 순간 이때까지 쌓아온 조금 받으면서 쌓아온 맞습니다. 그것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민첩하고 움직이기 좋게 하려면 내가 일하고 내 성과와 능력, 노력에 비해서 보수를 받는다는 의미는 다르게 얘기하면 또 뭐냐면 그걸 가지고 항상 어딜 가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모빌리티의 측면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노동개혁 쪽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노란봉투법의 그 두 가지 문제는 저거잖아요. 두 가지 이슈는 그 생산시설을 점거해서 조업을 중단시키는 파업은 불법인데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불법이에요. 그 불법 파업을 했을 때 민사 배상으로부터 면제를 시켜줄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축이고 두 번째 축은 하청 근로자하고 원청 사용자하고 직접 그 교섭을 하게 할 거냐. 그렇죠. 교섭을 한다는 얘기는 파업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노란봉투법에 나온 내용대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없어요. 왜냐하면 불법 파업을 했을 때 손해가 발생하면 그거는 민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민사의 법 정신이 그런 거잖아요. 민사는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원청 사용자하고 앉아서 교섭을 하고 싶으면 하청 근로자도 원청 근로자하고 같이 앉으면 돼요. 우리 같이 앉아서 하청 근로자도 원청 근로자랑 같이 앉아라. 같이 앉아서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렇게 짤 테니까 그렇게 짜 오세요라고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원청 근로자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청 사용자가 원청 근로자가 원청 노동자들이 그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같은 노조다. 그 교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섭은 왜냐하면 현대자동차의 하청 기업이 한 10,000개 된단 말이에요. 1차, 2차, 3차가 삼성전자도 한 3,000개 넘을 거예요. 그 3,000개 10,000개 되는 하청 근로자들이 각각 따로 정의선 나와 이재용 나와 이러면 안 되죠. 일괄 패키지로 한꺼번에 처리를 그렇죠. 하자. 일괄 패키지가 아니라 그게 그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원래 이렇게 크로스로 교섭을 하든가 크로스로 같이 앉아서 교섭을 하든가 아니면 다 그냥 위임해버리고 중앙교섭을 하든가. 그러니까 산별로 넘겨버리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조직 형태를 변경하든가 아니면 크로스로 우리 같이 편먹고 앉을 테니까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합시다 하든가. 그게 아니면 지금과 같은 그런 법 내용이 굉장히 이상한 법이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적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나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그건 맞아. 근데 그렇지. 그거를 위한 그게 전체 틀을 경제의 틀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란봉투법처럼 다른 나라 어디서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나온 건 문재인 대표가 2015년에 자기가 저 국회 가서 이거 꼭 통과시키겠다고 노란봉투법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당이 된 다음에 이걸 점검을 해보니까 이거 큰일 날 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당의 상임위원회 그 기록을 보면 민주당에서 이거를 그 발의를 했다가 이거 정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좀 너무 나갔네 해서 접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야당의 지금 개혁 움직임하고 저는 얽혀 있다고 보는 게 정의당은 문제제기 차원에서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 이렇게 해결책에 능한 정당은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받아서 자신들이 여당일 때 접었던 거를 지금 방탄도 해야 되고 방탄 차원에서 영부인 특검도 해야 되니까 이 법을 확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정쟁 속에서 경제를 희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구나. 예.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니 일부 그 아까 산별노조 쪽으로 가는 거 그런 것들은 맞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일괄 타결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드네요. 교섭이라는 거는 파업을 항상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면대면으로 교섭 당사자가 분명해야 돼요. 그 얘기는 원래 근로계약이 됐던 상대들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좀 약간 불안했던 게 30-4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 질문을 꼭 드렸어야 되는데.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30초 정도 남아서 국힘 전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꼭 질문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니 뭐 저는 사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좀 국민들이 별로 관심 없어 하는 되게 선정적인 얘기로 흐르고 있는 거는 좀 마음에 안 들고 근데 뭔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미래 비전이나 뭐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갔으면 우리 당은 이렇게 가겠다 뭐 이런 소망을 얘기하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후보들 간의 뭐 여기까지. 다양성은 나타나니까.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게